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박주정 광주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 해결 방안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와 학부모의 갈등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하셨는데, 네.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뭐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시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3월을 지나서 4월, 5월 달에 발생한 빈도수가 제일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이제 피해 학생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가장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담임 선생님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 피해 학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다른 어느 것보다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피해 학생에 대한 지금의 상황을 제일 잘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학교 내에는 위클래스라는 예전에는 상담실 개념이죠. 네. 예전에 상담실은 폄훼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문 상담사가 또는 상담교사가 상주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아주 교육을 제대로 받은, 그다음에 임상 체험이 많은 상담 교사와 상담사님들께서 근무하는 위클래스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정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전문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외 밖에 있는 전문 상담 기관, 심층 전문 상담 기관이겠죠. 네. 이 전문 상담 기관의 리스트를 확보하여 그 아이에게 맞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기관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 치료비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이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때 부모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아이를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학부모 상담까지 병행하고 있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님들은 대개 자기 아이가 피해 학생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또 법적인 소송으로 가는 이러한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빨리 잘할 수 있도록 복구하는 것, 회복적 생활을 할 수 있는 학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선생님,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네요. 네. 그게 뭐냐면 또래 집단이에요. 맞아요. 네. 아이가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는 선생님의 역할, 학부모님 역할도 있지만 옆에 주위에서 있는 아이들 간의 관계, 이 또래의 관계가 가장 아이에게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피해를 받지만, 피해를 당했지만 학생들이 같은 또래 집단이 위로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또 함께 해준다면 가장 뭐랄까 치유가 빠른 큰 인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 피해 학생이 전부 다 학생, 학부모, 교사 또는 또래 집단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공을 키우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겨나가는 이러한 힘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라 수준에서 지금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애들로부터 언어 폭력을 굉장히 많이 당했다. 사이버상에서 굉장히 심한 욕설을 들었다. 또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할 뻔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이런 그냥 말로 하는 상담보다는 예술 치유, 예술적인 치유, 그다음에 체험 활동, 또 전문적인 학부모 교육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교육청이 좀 더 촘촘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그 사이버상의 그 학교 폭력도 많거든요. 그게 굉장히 크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네. 1대1 대응은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둘이 간의 관계니까요. 네. 근데 한 아이를 두고 인터넷상에서 한 아이를 폄훼하거나 요군하거나 또는 있지 않은 일을 만들어서 또는 있더라도 그 아이에 대해서 험담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그 뭐랄까요.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지워지지도 않고
또 이 확장성이 전국으로 금방 날아가 버릴 정도로 맞아요. 있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이버 폭력이 앞으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불똥이 어디로 튀었냐면 네. 이 상황까지 왜 왔을까라는 이제 그 이유를 타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학생 인권조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보장해 주다 보니까 교권이 반대적으로 무너진 거다라고 이분법적으로 그냥 네네. 해석을 하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에 대한 질문은 얼마 전에 국가통합위원회 네. 발제하러 갈 때도 네. 국무조정실에서 저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 소위 말하는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이 위축된 것 아니냐.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호 충돌 개념이 아닙니다. 교권도 당연히 보장돼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학생 인권도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께서는 어땠는가는 모르지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참 무자비하게 맞았습니다. 저도요. 예, 체벌도 했고요. 또 머리 그 1cm만 더 길러달라고 네, 두발 단속. 그렇게 오늘 했고요. 조금만 길고 다니면은 그 무슨 기계로 그냥 머리를 이렇게 그냥 일본 말이라 쓰지 못하겠습니다. 가지고 예. 지가 뜯어먹은 것처럼 하고 다니기도 했고요. 예. 또 치마 길이도 쟀고요. 학생들. 소지품 검사를 시도 때도 해서 아이들의 그 모든 사생활을 다 노출시켰고요. 그 전에 생각을 해본다면 영화관에 가는 것도 그 당시에 정학 대상이었습니다. 빵집 가는 것도 그랬고요. 누구 만나도 그렇고. 예, 이 모든 것이 그 생각해 보면 학생 인권이 너무나 침해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학생도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누려야 될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진보교육감님 시대가 되면서 이게 시작이 되었었죠. 물론 인정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러한 자유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치마 길이도 재지 말고 교복을 안 입어도 되고 그리고 때릴 수도 없고 화를 내지도 못하고 훈계를 좀 심하게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수단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란 말이냐. 그럼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럼 우리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바라던 시선이었어요.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아이들 머리 기르게 되면은 전부 다 술집에 다니면서 문제 일을 것이다. 학생들 치마 길이 만약에 짧게 하게 다니면은 큰일 나고 이러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 화장을 하게 된다면 큰일 난다 등등 했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자기 외모도 잘 가꾸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조리 있게 말도 하고 또 학교에서 조금은 아이들에게 인권이 좀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 민주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선생님들이 지도해야 할 방법이 체벌, 폭력 이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지난하고 힘들고 또 배워야 되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뭐랄까요 그 관계가 설정이 어려웠던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의 인권도 이제 만들어진과 동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교권 조례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인권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선생님들께 함부로 해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외의 일인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지만 교권과 인권은 선생님들에 대한 권리와 학생의 인권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보호해 받아야 될 일이지만 그동안에 그 어떤 기간이 있었던 상황에서 혼란이 있었다. 네. 하지만 정착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학생 인권 뭐 조례라든가 뭐 교권에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네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그 현실, 그 사안에 집중을 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교권과 학생 인권은 균형과 조화를 좀 이루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그럼 현장에서는 그럼 선생님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학생 심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선생님인 것 같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건데요. 네. 제일 먼저 학교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럴 때는 선생님이 즉시 분리를 해야 되겠죠. 즉시 분리. 일단 그것을 보고 있거나 그 현장에서 둘이를 일단 격리시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을 할 때 선생님들이 피해 학생, 가해 학생에게 좀 과도하게 나무랬다든가 조금은 세련되지 않은 행동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아이들 싸움을 가지고 어떻게 선생님은 피해 학생 편만 들고 우리 아이를 모든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악마로 만들었느냐. 이제 이런 민원을 가해 학생 부모들은 하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이 뭐냐면 피해자 우선주의예요. 피해를 받은 아이들을 먼저 보호해야 하는 게 1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해 학생을 심한 처벌이나 모멸감을 줘서는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소위 선생님들이 배워야 될 일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배우느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양성기관,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에서 이런 실증적인 문제를 가지고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역할 분담을 공부를 해갖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업 자료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공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한 게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이야기예요. 학교폭력도 일종의 아동학대인데요. 자, 집안에서 부모가 아이를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럼 아동학대법에는 즉시 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집에 있는 자녀를 제 3자인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그 부모를 신고하는 것이 자체가 쉽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고 신고를 했을 때 또 역으로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신고 체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만이 선생님들이 그 매뉴얼에 의해서 안심하고 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네. 상세화로 된 민원 매뉴얼이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 교육청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 제도가 그냥 교육청에만 계속 계시는 변호사가 아니라 자문 변호사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일이 많은데 학교 현장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일처럼 학교 현장의 그 절실함처럼 바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는 선생님들의 볼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강주시교육청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이 돼야 된다라고 해야 되고요. 우리 방송도 언론입니다. 자, 언론인께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또는 이런 사건이 봤을 때 그 사건에 너무 집중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아이가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했다. 그 현장에 이제 어떤 보도자료 나왔을 때 아이가 몇 층의 옥상에 올라가서 어떠한 상황에서 그 자기가 자해를 한 다음에 뛰어내리는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자세하게 보도해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언론에서는 이런 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교육적에 대한 책임 추궁 또는 촉구, 그다음에 범사회적인 어떤 그 아이들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 이런 쪽에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간절히 드린 이유는 그 흥미주의 그 아이들의 그 사건에 보도가 되다 보면 아이들은 금방 그걸 또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선생님들이 좀 부담을 안 느끼게 네. 신고 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상황이 발생해서 이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과 본인 판단에 의해서 전화를 거는 거하고는 책임의 소재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일이 발생했을 때 본인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기 위해서 교권 보호팀 내 그 변호사 제도가 정말 잘 운용이 돼야 됩니다. 운용이 되는 것을 그래야만이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평생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이분들한테는 진짜 인센티브가 확실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기 초가 되면 이 학생 부장 역할을 안 하려고 서로가 그냥 떠밀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악성
가정 민원에 시달리죠. 아이들한테 싫은 소리 해야 되죠. 또 민원이 발생하면 개인적으로 그걸 대처해야 되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집중하지 말고 왜 안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도록 만들어주는 것. 인센티브도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감사하다, 고맙다, 정말 당신 덕분이다. 이 말은 한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폭력 부장님들한테는 시간 수를 조금 줄여준다든가, 그다음에 성과금을 더 준다든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된 정했을 때 이 선생님의 개인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님들이 바로 나와서 선생님 여기까지 걱정하지 마,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해줍니다 라는 안정감을 준다든가, 그렇지. 보험이 들어준다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 반드시 돼 있어야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학교 폭력 현장의 대응력 제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혹시 하고 넘어가실까요? 그렇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셨던 학교 폭력 현장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의 심리는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이 피해 학생에 대한 정서 회복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 이런 교사가 이기에 다쳤을 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 전문성을 확보할까? 이걸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힘들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가듯이 처리할 수 있으려면 늘 경험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경험을 간접 경험을 해야지 직접 경험을 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연수가 필요한 거죠. 이 연수를 강화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이론적인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의미 없죠. 그건 책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 정말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거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연수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강사를 투입해서 선생님들이 그 연수를 받고 이제 확실해졌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연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장 선생님들의 자격 연수 과정이 있어요. 어쨌든 단위 학교는 학교장의 책임하에요. 그렇다면 학교장이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선생님들을 가르칠 수 있고 연수도 할 수 있고, 바쁠 때는 자기가 직접 투입돼서 그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이 교장 자격 연수 과정이 지금 교원대학교에서 전국을 마크하고 있고요. 한국교원대학교. 그다음에 서울은 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장 학교에서 지금 골치 아파한다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장 선생님들에게 교육이 돼야 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말 힘들어하면서도 정작 교장 선생님들 자격 연수 과정에 보면은 몇 시간 정도, 그 한 200시간이면 한 5시간 정도. 정말 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비교한다면 한 20시간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몇 시간 정도 넣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학생과 선생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와의 그 관계도 정말 중요하다. 신뢰 회복. 네. 언제부터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을까? 자,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깊은 이야기고요. 네네. 자, 우선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학교와 학부모가 어떻게 신뢰 회복을 해야 될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소통이 제일 중요한 거죠. 소통.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정말 몰랐네. 고생하시네. 그렇다면 우리 학부모님들도 학교를 믿고 정말 열심히 도와드려야겠네. 밖에서 디스하고 욕할 게 아니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만 볼 게 아니라 학교 전체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인정을 하고 알려면 알아야 될 거냐, 학교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단지 학교의 볼멘 소리라는 자기 자녀의 말만 듣는다면 왜곡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신학기 때 학교 교육과정 설명이라든가 신입생들 모일 때, 학부모님 오실 때 의도적으로 많이 학교에서는 오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알려야 되죠.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역할은 무엇입니다라고 할 때 정말 1년에 한두 번이 있는 이 행사에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간절히 말씀을 드리고요.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저는 제언을 하는데요. 정말
학부모 교육을 정말 법제화해야 된다. 반드시 자녀를 둔 학부모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걸 좀 법제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스컴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흥미롭게 해야 되겠죠. 흥미롭고 기회가 쫑긋하게 EBS가 되든지 뭐 KBS가 되든지 MBC가 되든지 이런 프로그램 지금 아침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이런 내용이 좀 부모님들에게 좀 깊숙이 들어가서 교육이 되면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크죠. 그래서 아침에 하고 있는 이 방송을 듣고 자화자찬인 것 같습니다만 아침마다 들은데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고생한다는 걸 처음 들었네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이 방송 너무 좋아요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방송사에서 좀 많이 할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 저희가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넘기도록 하겠고요. 들을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삼각관계네요. 학생, 그렇습니다. 선생 그리고 네, 학부모. 이 삼각관계가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네. 그 안에 시스템이 선생님에게는 부담을 좀 덜어주고 그렇죠. 학생에게는 보호 시스템으로 가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 학부모에게는 어떤 교육적인 의미에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려주는 그런 삼각 시스템이 좀 이렇게 좀 너무 요약을 잘 네.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네. 그 세 가지가 함께 작동되었을 때 학교는 평안을 갖고 선생님들은 자부심을 갖고 네.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믿음을 갖고 아이들은 쑥쑥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교원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침 제가 교원대학교 연구교수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꼭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박주정 광주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인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